안녕 나야 미술을 사랑하는 미사혜리. 오늘은 연구실로 한번 와봤어. 이 동양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먹의 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민한 작가님의 작업실이야. 한번 만나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한 작가님 혹은 교수님이라고도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부산대학교에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79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양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저는 좀 헷갈렸던 게 동양화는 먹에 좀 농담으로 표현하는 순옥담채화 이런 느낌이었고 한국화는 좀 거기서 발전해서 좀 다양한 계열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동양화나 한국화라는 그 용어가 발생된 배경부터 아셔야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양화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사실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동양화라 그러지 않고 중국 그림은 국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화라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동양화라고 하게 됐던 이유가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일본에서 이 문화 동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걸 만들게 되죠. 거기서 이제 조선미술전람회는 공모전인데 일본 사람도 출품을 하고 한국 사람도 출품을 하고, 다음 그 시기가 일본에서 서양 미술이 막 유입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적 그림도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르를 나눌 때 그러면 그 일본 사람도 출품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출품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뭐라고 명칭을 할까, 그리고 중국 그림 뭐라고 명칭을 할까라는 그 고민 끝에 그 동양화라는 말이 성립되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중국에서는 국화라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동양화라 그러냐, 이건 우리의 어떤 자긍심이 가지 않는다 그래요. 한국화라 하자. 그렇게 이제 명칭을 갖다가 그때 1980년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재료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됐지만은 조선시대에 또 안견의 어떤 그림은 사실 북송 때 꽉키의 영향을 받은 운두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운두준을 쓰면서도 그 안견만의 특유의 단선점준이라는 그 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재정선이 가장 그래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한국의 풍경을 그리고 다음 중국에서 쓰지 않는 준법을 쓰게 돼요. 그 준법이 수직묵념준이라든가 어떤 직선준이라든가 이런 준을 쓰게 됩니다. 그때 실학사상이나 여행풍속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글을 그리게 됐지만은 그 그림 속에는 당연하게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풍물이 배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화의 어떤 기원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잡고 되고, 결국 한국화와 동양화의 차이점을 갖다 이야기하자면은 얼만큼 한국적 정서와 한국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한국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기본적인 재료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동양화, 한국화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강렬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또 작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보통 아는 그 순욱 담채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하셨나요? 제 초반 그림은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20대 그림이죠. 그건 인간의 어떤 내면의 갈등, 고민, 그리고 젊은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렸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 구상적으로 그리고, 다음 그 뒤에 배경에 추상적이거나 혹은 기호적으로 어떤 문양을 넣어서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나 내용을 갖다 담았습니다. 좀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싶다 해서 인간 시리즈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시리즈 그림은 서예적 필치를 어떻게 회화에 담아낼 것인가 해서 먹선으로 인간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거기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민화나 어떤 그 물체가 주는 상징성을 그대로 담아서 인간이 갖는 내면 심리,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담아 왔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변했던 것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는 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현대 풍경 시리즈인데 일단 그 풍경의 어떤 그림들은 시각적으로 동양적 시각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양적 시각 방식에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투시은근법이죠. 1점이나 2점, 3점 소실점이 있는 그런 투시은근법을 써서 그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양의 어떤 시각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삼원법을 쓴다든가 행동성 원근법을 쓴다든가 그것을 제가 도시 풍경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건물들이 리듬감 있게 배치되는 것을 제가 구상을 했고요. 그 뒤에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느낌. 사실 동양에서는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현상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빼는 겁니다. 사실 색이라는 건 빛이 어떤 빛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색이라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물체라는 것도 항상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물건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나타났다 사용하면 사용 흔적이 있다가 그다음 폐기 처분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허상이긴 하지만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상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는 현재 실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그림에는 그게 빛이라든가 그림자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양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 갖다가 굉장히 근본적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물청심 시리즈로 갑니다. 저는 그 관물청심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사물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관찰과 그리고 사물과 나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사물의 어떤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물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의식작용을 표현한 겁니다. 결국 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변한 게 관물청심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게 이제 경기에 서다라는 어떤 작품들인데 그는 모든 어떤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그림을 의미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림이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문학도 아닌데 미술만이 갖는 어떤 특질을 어떻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을까? 그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없는 그림은 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요즘의 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화하면서 좀 더 많은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그 미술과 예술의 관계를 따질 때 사람들은 미술은 예술의 부분,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 완전히 미술이 예술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술이 아니어도 미술인 것은 많습니다. 기능적인 면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움도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럼 기능적인 면을 생각만 할 때는 그 예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술은 미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과 미술은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예술이 아니라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술이 아니어도 미술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를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돈 정말 많이 주고 들어야 될 엄청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쯤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님이 되실 것인지 그런 미래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제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제가 어떤 고정된 사고 방식이라든가 어떤 내만의 뭐 어떤 세계를 구축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저는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술의 특질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걸 느낀다든가 또 새로운 방향을 설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전 그래서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아크릴이나 유화도 지금 구석구석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그게 개의치 않고 쓸 겁니다. 쓰고 뭐 제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그게 얼매일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의 가치는 업의 가치는 일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자들 그림을 보면은 제 어릴 때보다 훨씬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더 똑똑하구나.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너무 많구나. 미술하기에 예술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도 옛날에는 환쟁이라 해서 미술을 천한 것으로 여겼지만은 지금 예술가로서 엄청 우대해주고 있잖아요. 예술가 중에는 엄청난 재벌도 많아요. 예술이 꼭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팍팍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저를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예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돈이나 행복의 가치를 어디 내두느냐 이런 것에 예치 않는다면은 예술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져라. 결코 이 삶이 나쁜 삶은 아니니까 계속 정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또 항상 열려있는 정말 멋진 이민환 작가님 또 이민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